7차 노동당 대회를 마친 북한이 오늘 오전 당대회를 축하하는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 띄우기에 집중한 내실 없는 행사였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정영태 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력 이동이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네. 빅3를 꼽자면 누굽니까? 역시 그 빅3를 꼽는 데는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능적 차원에서는 이제 빅3가 역시 그 최룡해하고 박봉주하고 리수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룡해의 경우는 뭐 그야말로 그 김정은을 지금까지 만든 조력자로서의 최대의 조력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봉주의 경우는 이번에 김정일이가 총화 보고에서 강조했는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은 내각이 중심이 돼서 경제를 살리고 또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걸 상당히 당부를 많이 했죠. 그만큼 내각 중심으로 내각의 총수로 할 수 있는 박봉주 총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 그 총화 보고에서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 자체는 소위 이제 북한 내에서의 최고 지도자일 뿐만 아니고, 소위 이제 옛날엔 제3세계라 그랬고 블록 불가담이라는 얘기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그런 그 세계의 어떤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대외, 소위 외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용 그 외무상 이런 사람이 이제 세 사람으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권력적 차원에 있어서는 그러면 김정은 권력을 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래 했을 때 역시 또 최룡해는 그대로 핵심적인 인물로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라고 해 김여정이죠. 사실 김여정은 그야말로 그 김정은의 대외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그 조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조연준이라고 있습니다. 조연준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지금 이제 정무국으로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만은 소위 그 비서국의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조직지도부 부장에 버금가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인사라든가 아니면 지도한다든가 통제하다든가 특히 안보부서라든가 이런데 이 통제하는 그런 핵심적인 실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그 인물들이 그야말로 두 가지 차원에서 소위 트로이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능적 측면과 권력적인 측면의 트로이카를 짚어봤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다른 인물들도 있지만 내각 중심의 경제 살리기에 선봉해선 박봉주란 인물, 어떤 인물로 볼 수 있을까요? 박봉주는 내각의 실제적인 총리 역할을 맡으면서 북한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하나의 수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봉주 같은 경우는 북한이 과거에 2002년도 7.1 경제 조치를 할 때 실무적으로 총책을 맡았던 인물이고요. 그 이후에 내각 총리를 맡았다가 그다음에 7.1 경제 조치가 북한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실패로 끝나면서 또 권력에서 물러났습니다. 한때 또 자천돼 있다가요.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다시 이 당으로 복귀해가지고 지금 내각 총리까지 맡으면서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봉주가 이번에 그 정치국의 상무위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상무위원 5명 중에 박봉주가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 사업총화 보고에서 나와 있듯이 실제적으로 이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박봉주가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또 북한이 실제적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여러 가지 인사를 단행했는데 3대 트로이카 우리 선생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또 김원홍도 역시 막강한 가장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국가보위부를 맡고 있는 김원홍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원홍이는 뭐 김정은 체제에서 실제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가장 막강한 인물이고, 역시 이번에 7차 당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권력을 이어가면서 뒤에서 북한의 모든 권력들을 좀 조절하면서 김정은을 좀 보좌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김정은하고 뭔가 경쟁과 갈등을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월 9일자 노동신문을 보면요. 이런 수식어들이 나옵니다. 김일성에게는 위대한 수령, 그리고 김정은은 탁월한 수령,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와 비교해 볼 때 이 수식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 할아버지 위대한 하는 수식어 자체는 예. 그야말로 이제 소위 그 김씨 가문의 어떤 그 조선이랄까 이런 데 있어서 하나의 시조다하고 하는 어떤 그런 강한 의미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항상 위대하다 그럴 때 영어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예. great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붙일 수가 사실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그 시조의 소위 김일성 아버지에 이어서 이제 상당히 그것을 이어받아서 아주 그 탁월하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예. 모든 것을 그 타결을 해내면서 지금 제 그 7차 당 대회까지 열 수 있을 정도로 그 문을 열어놨다. 예.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당정군의 실질적인 그 영도자로서 지금 아주 원활하게 잘 하고 있다하고 예. 하는 그것을 이제 비교하고 있다 볼 수가 있죠. 네. 김정은이 이번에 감투가 뭐 9개 정도 된다 그러던데요. 원래 이렇게 감수가 많은 건가요? 원래 감투가 많죠. 예. 그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수위에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다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김정일의 경우에는 예. 9개가 아니라 그 이상의 하물며 당 조직 지도부 부장급까지 이것을 자기가 직접 그 직할 통치할 정도로 했으니까 그때는 사실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중요 직책은 최고 수위에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맞는 그런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북한의 이제 유일 영도 체계다. 예. 해가지고 수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이 통치되는 그런 것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조금 전에 기능적인 측면과 권력적인 측면에서 트로이카 예. 3인방을 짚어주셨는데 과연 2인자는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인물을 꼽는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대표자들의 조는 찬성으로 당중앙연회 위원 후보위원으로 선거되었습니다. 네, 최용해라는 인물을 두고요. 오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강등, 좌천 또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용해는 사실은 천당과 지옥을 수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예. 특히 이번에 7차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의 제2인자로 아마 자리를 올라선 것 같습니다. 최용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천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정치국의 상무위원 올라간 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후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최현인데 과거 빨치산의 그 세대고 그다음에 혁명의 1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때하고 같이 혁명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예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최용의 아버지인 최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현재 권력의 핵심은 이 빨치산의 후손들이 많이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빨치산의 후손의 한 선두격인 최용해 자체를 좀 내세워 가지고 여전히 할아버지 때 있는 그 세력들을 같이 이어가면서 예. 김정은 체제를 공고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인자가 되면 좀 위험하다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어떻게 예,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 예. 북한에 있어서 그 2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역시 우리식 표현인 것 같아요. 2인자라기보다는 예. 최룡의 경우는 최대 후원자다. 후원자. 소위 이제 예. 김정은을 유일 영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일찍부터 김정일한테 낙점을 받아서 자기가 죽고 없더라도 소위 그 김정은을 후계자로서 그 뒤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조력을 나름대로 펴서 김정일을 명실상부하게 유일 지도자로 만들어 달라고 네. 하는 어떤 그런 당부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이제 김정일 자체가 스트로크가 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병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예. 이제 후계자를 또 이 급작스럽게 이제 내세웠죠. 그게 바로 이제 당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김정은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뭐 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주고 그다음 동시에 뭐죠? 그 바로 이전에 소위 그 대장 칭호를 내렸습니다. 예. 대장 칭호를 내렸는데 그때 김정은과 동시에 같이 내려준 게 바로 이제 그 최룡해입니다. 또 최룡해 외에
또 고모가 김경이라고 있죠. 고모가 또 대장칭호를 동시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게 그 김경옥이라고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최룡의 경우는 소위 이제 처음에 그러한 그 대장친구의 믿음에 그 기초해서 사실상 이제 김정은이가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예. 장악하도록 실질적으로 군대 총정치국장을 맡으면서 군대를 장악하는데 적극적으로 조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것을 또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정치국장을 황병사한테 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다시 당으로 들어옵니다. 당비서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소위 당을 또 장악할 수 있도록 그 당 비서로서 또 적극적으로 그 지원을 했다 이래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봤을 때 사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끊임없이 물론 이제 약간 뭐 좌천이니 어떤 이런 형태로 그 전면에서 좀 사라진 측면은 사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역시도 아직까지 그 의혹이 있는 어떤 그런 예. 판단이고 그러나 어떻든 최룡해 자체는 끊임없이 김정은을 유일 영도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최대의 어떤 조력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후원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후원자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장성택도 처음에는 후원자였잖아요. 하지만 그런 장성택 경우는요, 예. 사실 이 권력을 우리가 일단 봤을 때 장성택 거의 2인자라는 표현이 사실은 인구의 회자를 했습니다. 네. 그 중국에 있어서도 사실 그 김정은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은 장성택이다 이런 것도 루머도 사실 있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도 장성택이가 상당히 그 실질적인 여러 가지 그 지지 세력도 많이 있었다고 이런 네. 얘기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또 지지 세력도 얻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그런 형태에 있어서는 장성택 제2인자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정은을 유일 영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1호 대상이 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최용해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했을 때 북중 관계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열병식 때 중국에 갔었죠? 네, 최용해가 그동안 보면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과 중국 간의 어떤 가교 역할에 좀 이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을 수차례 가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북한이 그 핵실험 이후에 북중 관계가 좀 서먹해지면서 예, 지금 시진핑하고 악수하는 장면.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북한의 대표로서 이제 가가지고 악수하고 저렇게 사진도 찍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이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하는 게 지금 아마 최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하고 있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 협력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다시 이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용해를 예. 통해서 아마 그런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이 나름대로 좀 권한을 주가지고 그런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걸 하나 또 조금 더 덧붙이면은 예를 들어 최룡해가 지금 당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면은 유일하게 그래도 그 공통점이 있는 것이 당입니다. 네. 아직 사회주의 체제 그렇기 때문에 최룡해가 그 당적 차원에서 북중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지옥에서 돌아왔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이른바 김정은의 두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네,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여동생은 바로 옆에 오게 됐고요. 그렇죠. 이설주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래 김정일 시대는 사실은 그 부인을 대동하고 이런 그 공식 석상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김정은 경우는 내놓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가
김정은 자체가 사실은 뭐 갑자기 이 후계자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이 사실 어리다는 이미지 사실 있거든요. 이것을 빨리 이제 그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 예. 결혼한 어떤 그런 그 모습 그리고 성년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 이설주를 대동시키는 그런 측면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오히려 이제 기념절이라든가 이럴 때 동시에 그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예. 이번과 같이 정무적인 어떤 이런 그 행사라든가 이런 데는 권력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그 이설주는 그 역할이 거의 없지 않느냐 하는 예. 생각이 사실 들죠. 그 다음에 이제 김여정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 김일성, 김정일 있을 당시에 예. 소위가 김일성을 수령으로 만들어주는 그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게 바로 김정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김정은 하에서 김정일 역할, 김일성 하의 김정일 역할과 마찬가지 그게 김여정이 할 수 있는 것이 예. 아닌가. 백두혈통 중에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유일하게 그 김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경우는 물론 이제 많은 권력이 집중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 있어서 김정은이가 움직이는 어떤 동선마다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김정은이가 유일 영도자로서의 어떤 예.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선전선동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번에 오늘 영상 보니까 김영남 같은 핵심 실세들에게 뭐 저리 가라 이리 가라 막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 김여정이가 일단 그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일단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의 김정은을 보좌하면서 북한에 보이지 않는 한 권력의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 당 창건 70주년 행사 때 김여정을 만났던 사람의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 그때도 그 행사 전날에 이미 예행 연습한다고 김여정이 직접 나와가지고 행사를 다 준비하고 총감독 역할을 예, 했다는 하고 거군요. 그다음에 행사 때도 뒤에서 행사가 잘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번에 아마 7차 당대회도 역시 저는 이 김여정이가 실제적으로 모든 총감독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정은이한테 준 꽃다발도 바로 옆에서 바로 받으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역시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것은 가족밖에 없다. 그래서 예. 앞으로 김여정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김경희 역할처럼요. 여동생의 역할도 세습이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세습이죠. 예. 왜냐하면 이게 세습 자체는 그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 혈통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물론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어받는 그것도 있지만 예. 그 다음에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또 중요 보직을 맡는다든가 그런 정책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백두혈통의 세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소위 그 김여정이가 하는 것은 뭐 지극히 지금 북한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이번 당대회 북한에 상당히 많은 외신 취재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당대회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공개하지 않았지만 외신 기자들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취재해 보시죠. 언론으로서의 직분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 현실을 왜곡 낙서하여 네. 취재도 못하게 할 거면서 외신 기자들을 왜 이렇게 많이 불렀을까요? 북한의 속내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북한이 원래는 7차 당대회 할 때 과거 6차 때처럼 세계의 어떤 정상들을 초청해가지고 대규모 형태의 잔치를 벌려야 되는데 네. 정상들을 초청하지 못하고 그리고 외신 기자들만 불러가지고 북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만 아마 좀 이용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막상 외신 기자들이 오니까 북한의 그 7차 당대회 하는 행사도 보여주지 않고 200m에서 취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이나 이런 쪽만 안내를 했거든요. 이것은 예. 뭐냐 하면 실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만약에 외신 기자들한테 떳떳하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뭔가 좀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하면 아마 공개를 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만 좀 보여주면서 이걸 예. 통해서 뭔가 김정은 체제가 대해서 좀 알리는 일종의 어떤 홍보의 전략 차원에서 이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김정은 뚱뚱하다고 써가지고 BBC 기자는 뭐 추방까지 당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발언을 좀 먼저 들어보시죠.
루퍼트 안서니 윙필드 헤이슨을 환영할 수 없는 인물로 평양 비행장 검사 일꾼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법 질서를 위반하고 문화 풍습을 비난한 등 언론인으로서의 직분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 현실을 왜곡 날짜하여 모략으로 일관된 보도를 하였다. Could I put a question to the official? Could we ask whether you fee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take a very dim view of inviting a foreign journalist into this country, preventing him getting on a flight, detaining him, interrogating him, simply because you don't like the content of his reporting? Then you should ask him. I would like to ask him. Yes. Could you translate, please? 평양 방문 시 우리 공화국을 모독하는 행위들을 한데 대하여 우리 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공식 사죄하는 사죄문도 썼다. BBC 방송 회사가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기관이라면 자기의 사명에 맞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조선인민과 세계 요란화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북한의 입장을 들어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언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 사실은 북한이 언론인의 그 본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데 북한이 사실은 언론인의 본분 자체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북한은 언론인이 아니고 이래 통보하고 이것을 뭔가 홍보하는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인이라고 아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자기들의 고유의 어떤 그런 법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이걸 지켜줘야 한다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언론이라는 것은 팩트 사실 자체를 캐서 보다 더 그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예. 한다기 때문에 사실 BBC에서 하는 건 지극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했다 할 예. 수밖에 없죠. 막으려고 할수록 실상은 더 그렇죠. 드러났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워싱턴 포스트의 애나 파필드 기자는요. 그 기자 완장을 찬다 그러는데 이걸 돈을 받았다 그럽니다. 30유로고요.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벌금을 50유로까지 냈다고 합니다. 이게 완장 장사라고도 또 굉장히 꼬집는 기사가 많았는데요. 그리고 줄리 맥키넌 LA타임스 기자는 외국 매체가 북한을 공짜로 여행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글을 올렸고요. 또 이런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인민문화궁전 앞에 차량인데 다 벤츠라고 그러고요. 더 특이한 건 번호판이 모두 727.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을 수가 있나요? 네, 북한에서는 이제 번호판 특히 그 관료들한테 부여하는 번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727이라는 것은 북한의 이제 전성절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나면서 예. 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날이 7월 27일이거든요. 그걸 북한에서는 전성절이라 하는데 그걸 맞춰가지고 727 번호를 주가지고 일괄적으로 727에서 그 다음 번호를 이제 주가지고 쭉 했던 것 같고요. 과거 김정일 때는 그 216 번호를 줬습니다.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 맞춰서 번호 줬는데 717로 바꾼 것은 역시 이제는 이제 북한은 김정은의 당이고 김정은의 북한이다. 이걸 예. 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번호판도 717로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당대전에 핵실험 안 한 게 중국을 의식한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또 축전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분간 핵실험을 좀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핵실험하는 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핵실험하는 움직임은 보일 겁니다. 그 이유가 지난번에도 이 핵실험을 뭐 중국 때문에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핵실험하는 모양을 보이면서 일종의 기만전술 같이 이래 보이면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곧 핵실험을 할 테니까 이걸 이제 자기들의 협상의 대상으로 삼았는 거죠. 미국으로부터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수영이가 미국에 가서 소위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자기도 핵실험도 중단할 수 예. 있다. 그러니까 이 핵실험 움직임 자체를 하나의 그 위협 수단으로 삼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긴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일부러 기만전술 차원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나 핵실험은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언젠가는 또 오차를 꼭 하게 될 겁니다. 네. 김정은이 자화자찬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네. 그래도 경제는 좀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북한에서 발표했듯이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까지 북한 경제를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계획이란 말을 안 붙이고 전략이라 한 것은 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일종의 방향 정도만 하는 전략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서 일단 전력 문제에서 획기적인 좀 변화를 일으켰겠다 해가지고 전력을 가장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의 전력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공장부터 다른 산업도 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력 부분에서 뭔가 좀 개선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의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돼 가지고 농업이라든지 경공업 쪽에서 뭔가 생산성을 증대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경제 발전 구상 자체가 성공하려고 하면 결국은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 보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또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 구상들도 결국은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 되면 5년 후가 되면 즉 경제의 발전 구상이 끝나는 2020년이 되면 이 성과가 안 나왔을 경우에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하나의 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